시험 잘 보셨어요? 네, 제가 올려드렸던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시험을 이미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5분 동안 시간을 재서 여러분들이 15문제를 꼭 풀어주십시오. 물론 그보다 짧은 시간에 충분히 푸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풀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스스로 틀린 문제들을 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조금 더 빨리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직 보시지 않으셨다면 강의를 보시면서 시간을 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풀이를 스스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모의 시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통치행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변시 5회 1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있죠. 그쵸? 자, 대부분의 변시 문제는 당연히 판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경향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결정이 국방에 관한 새삼이라고 표현 나와 있죠. 그렇죠? 새삼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통치행위성 자체를 부인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우리 지금 이 1번 지문에서는 통치행위에 해당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2001년도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판례에서는 국제기금통화협정에서 국제통화기금 임직원의 공적인 행위를 면제하도록 하는 죄송합니다. 행위를 각 회원국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위헌법률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 각 조항에 대한 협약 또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국제법의 국내법적 지위를 갖기 위한 요건이죠. 따라서 위헌법률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특이하게도 헌법 조문을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문제는 헌법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판례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문제죠. 그렇죠? 자, 내용은 그겁니다. 헌법 제73조에서 대통령은 조약 체결 비준권을 갖고 국회는 이러이러한 조약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이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2004년 판결이고요. 우리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판례 중에 하나죠. 그쵸? 자, 파변 결정입니다. 자, 파변 결정인데 파변 결정에 관한 판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쵸? 자, 대통령이 결정을 했지만 그 절차를 거친 거죠. 그쵸?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쳤고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고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우리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 지문의 경우에는 파변 결정은 이 헌법과 법률을 정한 절차를 지켰음이 명백함에도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5번으로 오시죠. 그쵸? 5번은 한일 협정이죠. 한일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입니다. 이 어업에 관한 협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쓰고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 2001년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마찬가지 앞서 봤던 조약에 관한 문제죠. 이 조약도 헌법에 의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자, 간단하게 사실 이거 헌법적인 문제도 몇 개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행위론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통치행위를 인정한 사례, 계엄선포, 남북교류협력사업,
통치행위를 부인한 사례, 서운취소, 서운취소도 문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통치행위가 인정되는 사례, 긴급재정 경제명령, 이라크 파병 우리 했죠, 그쵸? 특히 이제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약간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때는 사법심사도 된다. 무조건 통치행위라고 해서 사법심사가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통치행위 문제입니다. 통치행위는 사실 변시에서는 한 문제 나왔고요. 변시 모의시험 2018년 제3회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자, 같은 판례, 유사한 판례들이 계속 나오죠. 자, 기억, 긴급재정 경제명령 보실 필요 없죠. 그쵸? 긴급재정 경제명령 우리 명확하게 기억하셨습니다. 첫 번째,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한다라고 봤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무조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쵸? 뭐냐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항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죠. 니은 이라크 파병 결정 또 나왔습니다. 자, 앞서 봤던 판례죠. 그쵸? 자, 앞서 본 것처럼 이라크 파병 사건은 사법부 자제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디귿이죠. 그쵸?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선포입니다. 그쵸? 계엄 선포 했죠. 앞서 봤던 판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대법원 2004년 판례 요것도 잘 나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입니다. 그쵸? 개최를 할지 안 할지에 관한 성격이죠. 그쵸? 그 개최 여부에 관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개최 여부는 통치행위다. 그래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송금한 행위입니다. 북한 측의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입니다. 송금한 행위는 일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에는 통치행위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리을 지문을 보시면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통치행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서 송금한 행위 이 부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리을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3번은 공사법 구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기본 강의를 설명을 드릴 때 공사법 구별에 관한 판례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를 통해서 공법관계로 인정된 판례, 사법관계로 인정된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한 문제의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입니다. 제가 그 표에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 강의 때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공법관계, 국유 잡종재산은 뭐라 그랬죠? 사법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쵸? 국유 잡종재산은 이제 토지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대부행위, 그 다음에 대부료 납부고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사법행위다라고 했고요. 민사상 부당이익이 반환 청구권도 사법상 채권이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사법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죠. 왜냐하면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문제죠. 자, 2번 문제 청원경찰 나왔습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법관계라고 봤었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니은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틀린 지문이겠죠. 당연히. 자, 행정법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자, 디귿이죠.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입니다.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특정한 토지를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국가가 개발하거나 또는 사들이면서 국가가 이 토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토지
매수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사실 그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사법상 계약 법리를 따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 지문을 한번 보시면 공익사업법상 네,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입니다. 이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실상 땅을 사고 파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서 채무불이행이나 매매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결국은 뭐다라는 뜻이에요? 사법관계다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사업에 대한 출연금이죠. 그쵸? 자, 이 출연금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형태는 협약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법관계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토지부정법상 협의취득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금 협약 체결은 사법관계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공법관계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공사법 구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쓰여져 있는데, 길게 쓰여져 있지만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A시설공단이 이제 공기업이죠. 그쵸? 이 공기업이 갑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를 짓기 위한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제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쵸? 그래서 A시설공단이 갑건설회사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법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 자, A시설공단과 갑건설회사 간의 공사 도급 계약입니다. 자, 이 도급 계약 자체는 민사소송으로 봐서 사법관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은 건데요. 피고적격입니다. 자, 갑건설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가 누구인지에 관한 건데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공법인에게 위임됐습니다. 그러면 취소소송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지만 이것이 공법인에게 위임됐을 때입니다. 그쵸? 자, 위임이 된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 공법인이 피고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같은 이게 스토리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안 배웠지만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입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당초 안 배운 건 아니지만 이제 기본 강의에서 배우지 않은 거죠. 이게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는 중요한 테마죠. 자, 처분 사유와 이제 A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사유를 A-라고 기재를 했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처분 사유, 사실은 이것도 처분 사유가 있었어 라고 제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A에다가 이제 B 사유를 추가하려면 적어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그 기초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착안해서 결정하게 된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 부실 이행과 뇌물 공여 사실이죠. 그쵸?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데 취소소송 중에 피고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 부실로 인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했다고 했다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뇌물도 받았다라고 추가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쵸? 자, 우리 법원은 당연히 뇌물과 계약의 부실 이행은 연결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어서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문입니다. 네 번째 지문은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제청에 관한 건데요. 갑건설회사가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신청을 했으나 수소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자, 갑건설회사가 이 위헌 심판 여부 제청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냐? 헌법 문제죠. 그렇죠? 자, 항고할 수 없다는 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해서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각 판결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예, 헌법 문제이긴 하지만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요게 사실 헌법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 예, 이거는 아니지만 예, 4번도 헌법 문제죠. 그쵸?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도 사실 행정소송 문제입니다. 뒤에 가서 이거는 행정법 문제이기 때문에 배우시긴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보시면서 이게 복합 지문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합 지문은 뭐냐면요. 하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쵸? 보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이 스토리는 판례의 사실관계를 변형하거나 또는 그걸 참고로 해서 만든 스토리입니다. 자, 이 스토리에서 1, 2, 3, 4, 5번이 나오는데, 자,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통치행위 나오다가 행정법의 효력 나오다가 소송에서 이제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나오기도 하고 또 헌법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지문들에 관한 쟁점들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토리까지는 잘 읽다가 갑자기 여러 지문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여러분들을 혼동시키게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공사법 구별입니다. 공사법 구별에 관한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청원경찰 문제 안 봐도 되겠죠. 그쵸? 청원경찰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청원경찰이 근무 관계를 살펴봤을 때 이분들의 근무 관계는 공법적 성격이다 라고 봤고요. 자, 국유 잡종재산, 일반재산 봤죠. 그쵸? 국유재산과 잡종재산을 구분해서 봤습니다. 자, 세 번째 환매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소송이죠. 그쵸? 자, 이것도 사법상 계약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거죠. 그쵸? 자, 환급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계산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러한 금전 채무에 관한 것은 거부 처분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을 갖고 사법상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공기업 근무 관계입니다. 자, 공기업 직원의 근무 관계 사법 관계로 봤다고 했습니다. 기본 강의에서 다루었던 판례들이 대부분 나왔습니다. 자, 6번입니다. 법치행정에 관한 문제도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법치행정에서 물론 기본 강의에서 강조를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많이 출제되는 문제는 법률 유보에 관한 거고 법률 유보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사항 유보설이죠. 그 중요사항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중요사항이 무엇인지는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은 판례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판례 법률 유보 원칙의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사항,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칙적인 논의를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입법부가 법률로서 특정한 위임을 했는데도 행정청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 부작이죠. 그쵸? 자,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판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 단체죠. 그쵸? 자치적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자치법적 사항이죠. 그쵸? 자, 이 경우에는 포괄금지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4번입니다. 기본권 제한을 하는데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뭐,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법률 형식 필요는 없다. 뭐, 이 원칙적인 논리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예, 판례에서 그 지방세법에서 이제 이 특정한 고급주택이나 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급주택이나 고급 오락실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고급이다, 어떤 게 뭐 주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주택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A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중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와 관련되냐면 바로 조세 법률주의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따라서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오락장 이렇게 쓰고 위임을 해버리는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 이 사례는 기본 강의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법치행정의 원리 또 법률 유보가 나오죠. 그쵸? 자, 이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법규 명령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문입니다. 위임의 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행정규칙, 고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에서 침획적 행정을 법률의 수권 없이 조례에 근거하여 행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방행정이든 중앙행정이든 침획적 행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그쵸?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수업 시간에도 많이 봤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비교적 자유로운 범위에서의 제한을 두고 있긴 하지만 법령의 범위,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중앙국회에서 만드는까지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법령의 부분에 관해서 사실 논의가 좀 있긴 하지만 행정입법에 또 포함되느냐, 그 중에서 법규명령까지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좀 행정규칙은 안 되겠죠. 그쵸? 자, 이러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느냐, 이런 부분이 논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우리 문제와 관련된 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지방자치 행정이라 할지라도 침획적 행정을 법률에 수권 없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 유보 원칙, 의회 유보 원칙을 따르는 경우에 의회 유보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쵸?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의회 유보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된다라고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쵸? 자, 그래서 긴급 체포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봤던 지문도 나왔죠. 자치법적 사항에 대한 정관 위임이죠. 자, 이것은 포괄 위임 원칙,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렇지만 뭐와 관련된다는 경우에 침익적 작용일 때는 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회의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과도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법치행정의 원칙도 나왔습니다. 법치행정의 원칙, 법률 유보 지금 연속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TV 수신료 조세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국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판례가 또 나왔죠. 그렇죠? 수신료 징수 업무입니다. 수신료 징수를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한국전력에서 전기세를 이제 내도록 이제 고지서를 부과하면서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수신료도 함께 이제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수신료는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내는데 전기세도 대부분 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그 수신료에 대한 납부를 위탁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신료 징수 업무를 국회가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자, 수신료 징수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징수의 방법에 관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항 수신료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본질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안이지만 수신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소유자가 이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냐면요. 자, 사업 시행을 해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어떤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것을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이고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쵸? 자, 이 사업 시행에 대한 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의 종족수를 정관에 위임할 수 없는 중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겠다라는 건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중요 사항이라고 보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조합의 정관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 할 때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위임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보는 거고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인 경우에는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도 보시면요. 사업 시행 인가 시의 동의 요건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법률에서 위임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요. 외형상 일반적 포괄점으로 위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포괄 위임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죠. 요거는 지방자치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자율적인 성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포괄위임이 허용되는데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완전히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위임의 범위에서 상당히 좁게 해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그쵸? 자치사무, 단체 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 사무로 나눌 수 있었죠. 그쵸?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그 다음에 기관위임 사무는 국가의 고유한 업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수행해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이죠. 자, 여기서도 사실 법원조직부 7조를 거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쵸? 자, 판례 변경에 관한 것은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위반을 상고 이유로 소액상권 심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그냥 그대로 이제 판례가 아니고 조문을 그대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이죠, 그쵸? 자, 2번 요거, 관행에 관한 겁니다. 근데, 아니, 관행이 아니고 관습법에 관한 겁니다. 자, 비과세의 관행. 여러분, 아까 그 기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 문제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가산세랑 본사를 본세를 함께 부과를 하면서 세액만 병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합계액을 표시하는 것이 이제 세액만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표시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오랜 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관습법이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적법 절차 원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제가 그 기본 강의 할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판례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 판례의 어떤 판례에서의 지향하고 있는 그 결론을 예측할 수 있죠. 그쵸? 적절차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행정법의 기본 관념이 뭐였죠? 법치주의죠. 그쵸? 그것을 반한다라는 것을 판례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죠? 판례의 본문에서요. 따라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문제가 있더라도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이상 행정관습법으로 통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쵸? 아무리 가산세라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중요한 그 행정법에서 중요한 법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종류와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금액 합계액만을 쓴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관행이 있더라도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행정법에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행정법의 법원,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법률이나 또는 뭐 법규 명령까지 법률이나 어떤 그 성문 법률과 불문 법률이 있다면 관습법은 요 안에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을 우선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죠. 그쵸?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도, 예. 법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항상 보호되는 것이다? 그건 아니겠죠. 그쵸? 물론 신뢰를 보호해야 되지만 그것이 새롭게 신뢰 여부는 어떤 비교 형량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뢰 보호 원칙도 결국은 불문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과 그 다음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그 필요성을 함께 비교 형량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4번입니다. 신뢰보호 원칙 적용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쵸? 자, 요거 판례 나온 거죠. 그쵸? 자, 피징계자가 징계를 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흠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 시까지 일체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쵸? 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혀 다투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아실 수 있습니다.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금 등 급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징계 처분에 흠을 내세워서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죠. 그쵸? 비과세죠. 그쵸? 비과세의 관행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 단순 누락과 달리 이제 관행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쵸? 과세관청이 상당 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자, 그러한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도 관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5번 지문을 보시면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불과세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묵시적 의사표시,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10번 문제죠. 그쵸? 행정법의 법원, 신뢰보호 원칙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구속의 원칙과 같은 일반 원칙도 함께 나옵니다. 자, 재량윤칙인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결국은 일반 원칙으로 적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의 효력에 관한 겁니다. 헌법 규정은 행정권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 헌법은 당연히 이제 모든 걸 구속하죠. 그쵸? 당연히 행정권과 국가 권력을 구속합니다. 자, 이런 지문을 여러분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매우 당연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왜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써놓으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1번 또 행정법의 법원이고요. 정말 많이 나오죠. 뭐가 많이 나와요? 실내보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실내보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자, 여기 1번에 또 나왔습니다. 자, 공적 견해 표명 또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내보호의 원칙, 수익적 행정행위의 하자가 뭐에 의한 거다? 상대방을 나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은폐, 그 다음에 사위 이런 건 당연히 이러한 경우에 신뢰 이익을 원용할 수 없겠죠. 그쵸? 거짓말하거나 또는 사행행위를 한 거죠. 그쵸? 사위행위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신뢰보호의 원칙입니다. 자, 신뢰보호의 원칙 공익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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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경우에 한해서 국민의 신뢰를 깰 수 있다는 거죠. 12번 문제, 죄송합니다. 문제 12번 문제, 변시 2회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이거 헌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만 통제규범이 아니다라는 거 틀린 거죠. 그쵸? 당연히 이제 심사할 수 있는 어떤, 당연히 이제 권한, 이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행해져서 관행했죠. 우리. 그쵸? 자, 관행으로 된 경우에는 자기구속력 갖춘다라는 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평등원칙에 관한 지문인데요. 행정법에서는 사실 평등원칙에 관한 지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나오면 한 요 정도, 요거 판례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청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했는데요. 이제 이거 모두 다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랬는데 각각의 그 공무원들에게 다른 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경우에 평등 원칙에 반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직무 특성이나 금전 수수 액수 그리고 의도적 적극적 행위인지 여부 이러한 것들 개선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해서 다르게 처분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신뢰보호 원칙을 판단할 때 행정청이 이제 그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것에 대한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쵸? 자, 이 귀책 사유의 유무는 수임자뿐만 아니라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다음 평등의 원칙이죠. 이제 행정 관행이 이제 행정 규칙이 되풀이돼서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자기 구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평등 원칙이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은 너무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맞추라는 취지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여기 앞에는 당연히 되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규칙을 따라야 될 절대적 구속력 잘 발생하지 않죠. 행정법에서. 그쵸? 자, 요거 틀린 질문입니다. 자, 사기 구속에 관한 질문 보시면 됩니다. 병무청 담당 공무원에 관한 판례입니다. 요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신뢰보호 원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공적 견해 표명이죠. 그 요건 중에서요. 자, 병무청 담당부서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는 정식 서면 질의를 했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를 쓰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 답변을 한 사람은 총무과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제대로 알아보고 정식 절차를 거쳐서 답한 게 아니라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답입니다. 자, 요거 판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구간 파트에서도 항상 나오는 건데요. 고속도로 관리청이 접도구역입니다. 고속도로와 이 인접한 구역에다가 송유관을 매설하도록 허가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서 송유관 시설을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되는데 그 이전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설립 허가를 했으니까 그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부당하게 결부된 것이 아니다. 이 허가와 이 송유관 이전에 관한 사건들이 부당하게 결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가 분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죠. 그쵸? 자, 자기구속이죠. 행정규칙이 되풀이 수행됐습니다. 되풀이 시행돼서 관행을 이루게 되는 것은 자기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죠. 자, 이거 아무리 평등이라도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차례 반복되더라도 뭐예요? 위법한 것을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쵸? 위법한 경우에는 자기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죠. 그래서 성문법이 항상 불문법보다 우선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아무리 중요해도 법률에서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에 반하는 평등, 즉 위법의 평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죠. 그쵸? 자, 5번은 이제 경과 규정에 관한 건데요. 행정처분이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이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률 죄송합니다.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은 당시의 법률을 이제 당연히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문제 14번입니다. 이제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방금 한 지문이 그대로 나왔죠. 그쵸? 신청 후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은 당연히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시행 전에 또 완성되거나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부진정이죠. 그쵸? 부진정 소급입니다. 자,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위법이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 진정 소급 위법과 부진정 소급 위법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 위법 또는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문이죠. 그쵸? 디귿은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에 대한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지문입니다. 리을 지문 77년 유로도로법에 따라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신법에 따라서 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소급위법에 대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을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옳은 지문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법의 효력인데요. 행정법령을 사실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간 이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모의 시험에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철도 소음 소음 진동을 규제하는 행정법규입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철도 소음 진동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참아내는 정도라는 위법한 침해 행위가 있어서 바로
민사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당연히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환경, 주민들의 건강, 재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바로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익적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된다. 보통은 수익적 행정행위보다 침익적 행정행위가 이제 엄격하게 해석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유추해석, 확정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런 표현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행정법의 해석의 이제 예,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의 의미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정도로 써야지 이렇게 완전히 배제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또 소급표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불진정 소급은 가능하다는 거죠. 진정과 부진정 소급을 구분하면서 부진정 소급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소급 적용은 안 되긴 하죠. 원칙적으로는요. 자, 그런데 소급 적용을 이제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정법규의 소급표가 허용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행정법규를 전부 개정하는 경우라도 종전 규정을 경과 규정에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했을 때, 자,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실효되지 않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입법자 의사에 부합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상당히 풀다 보니까 적지 않은 양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쵸? 자, 15문제에서 5개 지문씩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판례들도 있고 중복되는 지문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기출문제가 절대로 한 번 쓰이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꼭 이번 수업을 통해서 꼭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